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주도주 얘기를 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항상 되려고 하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인가. 연초 흐름들은 나쁘진 않은데 네. 또 우리 뭐 설 연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좀 팔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인 시장 흐름들.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변화라고 할까요?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어찌 보면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 성장 섹터가 강한 흐름에서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강했고요. 또 네. 대부분의 지난해 움직였던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보세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뭐 사계절을 얘기하면서 성장주, 실적,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 역실적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락감이군요. 금융장세에서 성장주가 하는 거고요. 실적장세에서는 가치주가 가는 거고요. 역금융 역실적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상황 경제가 안 좋은 불구하고 성장 가치주가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시장을 이제 보통 언론서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성장 섹터가 강한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여줬고 올해는 왜 가치 섹터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에서 흐름에서 몇 가지 주요하게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강했죠. 조선주 오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강하죠. 이전에 강했던 조선주는 조선 기자재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존슨법과 연계되어서 뭐 현대임스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기자재 내지는 미국의 그 조선소가 있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강했고요. 네.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가 안 움직인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담했었죠. 강했지만 삼성중공업 고자리였거든요. 11,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동안 이제 못 올라서 오른 거 아닌가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면 네. 회사가 항구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요하게 가치 섹터에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자동차, 조선, 유통, 건설, 철강 뭐 이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보통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조선 3사가 움직이는 거 외에도 뭐 두산 마켓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주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세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유통주 내에서 백화점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움직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씩 그 개선되는 현상에서 악재는 많이 있지만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업 쪽에서는 현대철 같은 경우에 뭐 악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세 부과도 있고 실적 얘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최근에 위아래 등락폭이 커졌어요.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많은 악재가 있지만 주가가 버텨요. 계속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뭐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자동차 이게 가치 섹터에서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자동차를 첫 번째로 이제 많이 꼽는데 조선은 그 다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등등등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운송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도드라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운송 섹터는 올랐거든요. 네.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난 한 해 역금융 장세 성격에서의 성장 섹터들이 움직였다고 본다라면 올해는 역실적 장세에서의 가치 섹터가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특히 조선 3사가 움직이는 시장 흐름에서의 그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가치 섹터 있는 뭐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였지만 앞으로 움직임이 도드라지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우리가 뭐 실적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에 노출된 반면에 오히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듯이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체 큰 틀에서의 시장 올해 상황을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단계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하고 네. 어쨌든 올해는
가치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네, 좀 의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그러니까 사실 과거처럼 성장주와 가치주의 선도 이렇게 선을 가르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익은 안 나오지만 PR이 높은 거, 이건 성장주예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바이오 숫자는 안 나오지만 네. 2차 전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거는 전통적인 산업 안에서 경기를 타거나 따박따박 성장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는 가치주죠, 성장주야. 그 돈 버는 기술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가치주도 성장주도 아닌 반도체는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 영역이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굳이 넣는다면 성장주 범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가 성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성장주 아닌가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니까요, 그죠? 네. 이제 성장 가치주라고도 있고 또 뭐 헷갈려.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정확하게 이제 성장주 섹터에 음. 포함되는데 오케이. 엔비디아는 뭐 가치 성장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3자 투탑 얘기부터 잠깐 네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우리 얘기는 반도체 코너 아닌데 지금 어쨌든 주도주 얘기하면서 아까 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중간중간 정리를 한번. 어쨌든 그렇죠. 가치주의 올해는 시대를 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 원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가치 섹터 내에서도 네.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난주 강했던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HBM 네, 반도체여서 그렇죠. 네. 올해는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아요. HBM보다는 유리기판이 강한 네. 대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를 보게 되면 이제 성장 섹터가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그 안에서도. 네. 바이오 섹터를 보면 지난해 뭐 CDMO도 있었지만 비만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비만보다는 치매 치료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재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당뇨병 약을 개발하다가 여기에 부작용으로 살 빠지는 효과와 그 치매 치료가 된다라는 그 제약 그 내용으로 네. 주가 움직였어요. 근데 제품이 먼저 양산된 게 비만 치료제였고요. FDA 승인을 지난 6월 7월에 받은 게 치매 치료였습니다. 아직 제품이 양산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라일리 주가를 보게 되도록 최근에 기난한 박스 횡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움직이려고 조금씩 부분 흐름에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를 또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왔던 치매 치료의 영역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관련 종목 중에서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 비만도 가지고 있고 치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을 잘 치료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한양행 또 한 번의 흐름에서의 전환이 될 것 같고. 알츠하이머를 오래 주목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자동차는 가치주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성장주보다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또 하나 흥행했던 게 기업 밸류업이었죠. 그렇죠. 금융주. 네. 네. 금융주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기업 밸류업이었는데 올해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데 규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의 3단계가 처음에는 홍보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동료, 그다음에 규제거든요. 그래요?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일본에서 PBR 1 미만 기업에서 퇴출. 토요타가 그때부터 주가 쭉 올라가죠. 마지막 단계 밸류업의 정점이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 어쨌든 그렇죠. 좀 강제적인 조치, 그죠?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의무적 조치 뭐 이런 거죠, 그죠? 규제라고 하니까 뭔가 산업을 규제하는 것 같은 느낌들, 그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강제, 뭐 밸류업 강제. 그렇죠. 포럼에서 PBR 0.3 미만 기업은 모 정치인이 뭐 이거는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M&A 돼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시피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강제적인 조치가 나타나면서 PBR이 낮았던 종목들, 금융주가 아니고 PBR이 현저하게 낮은 종목들이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업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강했던 섹터가 수출, 방산, 화장품, 식음료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수출 관련주거든요. 환율 상승과 수출 증대되는 효과로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고점부 이후에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방산이나 전력기기는 지금도 상당히 주목하는, 그다음에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섹터로들 보고 있는.
방산 전력기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짧게. 예. 방산은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170억 불, 140억 불, 지난해 1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줄고 있어요. 그래요? 수주는 늘었습니다. 지난해 160억 불 수주라. 그러니까 방산은 한번 수주를 받게 되면 이게 10년, 5년 나누어서 수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데이터적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주는 물론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앞으로 향후 증가는 하겠죠. 그런데 최근 3개년 동안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아직 고점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긴 하지만 요 하나만 강하고 나머지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은 부정적으로 관망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전력기기가 올라간 근간이 뭐냐면 뭐 AI 수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국면에서의 내용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2022년대 바이든이 행정부로부터 2조 달러에 대한 승인을 얻고 이게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 동안 노후 전력 지수 SOC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 또 추가로 의회 통과를 기반으로 해서 SOC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 추가 수주 발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수요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데이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식음료 중에서 라면 관련주 삼양식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종목 상황에서의 흐름이고 나머지 4대 수출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화장품도 좋게 보는데. 화장품도 수출은 100억 달러 지난해 했죠. 예. 그런데 화장품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별반 주가가 그냥 합니다. 제일 강했던 VT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갔다 뭐 조정받고 있고 대표적인 뭐 코스맥스라든가 뭐 대형주들은 뭐 이미 조정을 예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은 종목들도 선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는 조금씩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시각을 듣는 게 좋은 거죠. 네. 저야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을 보면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방산, 전력기기 지금이 어쨌든 핵심 섹터잖아요, 그죠? 그럴 걸로 보이는데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섹터들은 식음료도 라면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흥분함의 수차는 아니라고 말하셨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을 내년이란다 올해인데 벌써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올해 시장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반도체는 유리기판 쪽으로 바이오는 알츠하이머 그죠? 자동차 할만하고 기업 밸류업 이제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럼 또 어떤 거예요? 다음은 이제 가치 섹터에서는 조선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딴에서도 패션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로봇으로 흘러가는 뭐 분위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전반의 시장을 잠시만 끊었다 할게요. 이거 저 마이크 때문에 이게 항상 또 문제를 일으키네. 쟤를 앞으로 거기다 놓지 말고 치워주세요. 이게 배터리 없으면 소리가 삑삑 나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정리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 내수 엔터 유통 이건 이거 말씀드리죠. 거죠? 네. 거기서 제가 다시 거기서 아까 그 앞 질문부터 이어갈게요. 네. 그러면 2025년은 이제 가치주가 중심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도 HBM에서 글래스기판, 바이오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중심이 되고 자동차는 뭐 가치 섹터고 그죠? 기업 밸류업 가운데서도 이제 뭔가 강제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뭔가 붕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좋다는. 그다음 그러면 좀
방산,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은 좀 둔하다고 하면 다음으로 이제 주목하는 또 섹터는요. 미국도 신정부가 이번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중국도 그간에 경기 부양을 계속 추진했지만 뭐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 양해를 많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양에서 어떤 파격적인 내용에서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지어다 보니까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 뭐 등등등 정책을 정부에서 연초에 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양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엔터는 중국과 연계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가치 섹터의 유통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성급하지만 건설 섹터의 흐름도 네. 워낙 안 좋은 뭐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뭐 PF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시장에서 종목은 압축되고 살아나는 기업들은 수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도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차가 있겠지만 건설주들도 한번 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 내수 진작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충분히 그죠? 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건설업이 가장 사실 경기 부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인프라라든지 어쨌든 뭐 건설은 재건하고도 좀 맞물릴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죠. 네. 조선은 기본적으로 좋게 보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이전이 좋습니다. 아니 성장주잖아요. 지난해 못 갔던 성장주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못 갔던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난해 바이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바이오 중심에서의 흐름이 패션이 일부 변화하고 바이오가 좀 조금은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안 갔던 2차전지는 올해 낙폭과대 내지는 뭐 그 저평가 인식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니까 거죠. 앞서 이제 김대중 대표님이 올해는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 될 것 같다. 네.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지. 에브리 가치, 그다음에 성장주는 꿈쩍 여기 얼씬도 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죠. 중심이 있는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중심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성장주 중에서도 뭐 못 간 섹터라든지 네. 말씀 이런 변화는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전지는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보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가지고 그죠. 네. 보조금 예를 들면 일도 안 줘. 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이제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연초에 지금 이것도 약간 성장 섹터이긴 한데 로봇 이런 게 좀 부각되잖아요. 로봇주는 주도주의 가능성, 주도주 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봇이 뭐 테슬라에서 또 각 기업에서 로봇을 관심 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가품은 정의선 회장이 30% 지분을 가지고 네.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그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주회사 체계가 아니고 그 회사를 이제 장악을 하려면 지분을 사야 되거든요.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어디든 국내든 미국이든 미국에 상장하겠죠. 미국에.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지금 80% 살 때 옵션이 있었습니다. 4년 이내에 상장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4년이 내년 올해 5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결합된 상황 하에서 로봇주의 분위기는 올해 5월, 6월, 7월까지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꼭 삼성이 지분을 인수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의 로봇 시세를 만들어 간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로봇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로봇에 대한 전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주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25년 초반인데요. 올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주도 후보군들, 작년과 달라지는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는 네. 그러면 2025년 주도 가능성 있는 섹터 3개만 뽑아보죠. 플러스 2개까지 가능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플러스 우선순위를. 첫 번째 주식을 산다면 자동차 먼저 살 겁니다. 자동차.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먼저 살 오케이.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뭐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움직임 자체가 오늘은 셌지만 그렇게 후련하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빼. 자동차 다음에. 2차전지 하나 가져갈 거예요. 오, 2차전지.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 섹터 하나
이제 들어가고요. 어모아. 그 다음에 가져간다라면 이제 저는 유한양행 정도 바이오 쪽에서. 네. 요거를 가져가면서 이제 운용을 좀 적절하게 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올해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I 미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쪽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우리만 K-팝처럼 네. 한국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AI의 물결과 글로벌 대장주들의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동조화라고 되게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로드컴 사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계속 가는 거예요?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네.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을 접근할 때 두 가지 맥락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환경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수급적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가 가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필수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반도체 종목을 사줘야지만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활성화 네. 내지는 부흥, 뭐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환경적 측면과 수급적 측면을 하셨는데 네. 외국인은 수급적 측면에 들어갈 것 아니요, 같은데 환경적 측면으로 환경적 얘기하셨어요? 측면입니다. 네, 네. 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어떤 이유냐면 미국 시장에 대한 지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고 이번 주에도 뭐 PPI라든가 지난주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고용이 과열이다. 뭐 PPI가 뭐 그만하다 뭐 등등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라든가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연준의 의도를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리의 고점과 지수의 저점은 항상 일맥상통하게 등치됐습니다. 과거에 2022년 10월 금리가 4.3 고점 찍고 쭉 내려가면서 지수 나스닥도 저점 찍고 올라갔어요. 네. 23년 10월 이때는 5.1% 금리 고점을 찍고 금리는 내려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4월 정도에 4.7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지난해 1년 전에 나왔던 기사나 뉴스를 한번 잘 검색을 해보시면 24년 1월쯤에 금리 6번 내린다 그랬지. 가장 큰 화두, 그러니까 네. 4번, 뭐 5번, 6번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 네. 화두보다는 그 미국 지방정부 셧다운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초에 쭉 밀렸거든요. 그리고 중반부터 쭉 올라갔거든요. 1월 중순. 근데 이제 우여곡절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30조 달러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면서 유예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정부까지의 흐름 시간을 두고. 그럼 벌써 무슨 은행 사태였었지? 미국이 얘네들이 까먹었다 그죠? 벌써 1년 됐다고. 1년 됐습니다. 예. 이게 유예한 게 30달러에 돈도 다 썼어요. 약 뱅크런 비슷하게 나면서 그때 무슨 뭐 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네, 뭐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한이 1년이 됐고요. 네. 돈도 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유예를 하든가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에는 돈을 더 찍어놔야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채 한도를 동결할 수는 없는 거고 신 정부가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부채 한도를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되겠죠. 결론은 2월이든 3월이든 이게 아마 결정될 겁니다. 돈은 다 썼고 시한도 됐기 때문에. 그럼 연준에 이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돈 찍어내는 과정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억을 찍어냈다면 1억의 2배, 2억에 대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형태로 연준이 진행을 하는데 연준에서 돈 찍어낼 때는 항상 금리가 높은 금리의 상황 그리고 강달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죠. 네. 발행 시장에서는 항상 낮은 금리의 상황에서 돈 가치가 낮을 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유통 시장에서는 당연히 강달러와 고금리가 유효하겠지만 발행 시장 측면에서의 발권자 측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금리를 어떤 방향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잡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4.76%
금리 수준에서 이게 뭐 4% 수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여지가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9, 110까지 갔지만 이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당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들어올 때 삼성전자가 좋아서 하이닉스가 대단해서 삼성바이오로스의 기술력이 좋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환율 상황을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결정권 중요한 결정권이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상황이 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하고서 외국인이 주식을 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취임 이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취임 전 단계부터 채권시장, 환율시장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의 흐름은 1월 중순 이후 지금부터 2월 중순 흐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뭐 1월 하순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환경의 변화가 첫 번째로의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수급적 측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49,900원 종가상으로 저점을 찍고 그래도 지금 54,000원 정도에 유지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저점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실적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안 좋다라고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우 최악이다,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얘기,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를 저점을 찍었던 시점이 지난 22년 9월 30일에 51,800원의 저점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잠정 실적이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7일인가에 아마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9월 30일 51,800원 찍고 88,000원까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51,800원에서 88,800원까지 쭉 해서 주가가 한 1년 반 동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잠정 실적 22년도 그 3분기 실적이 어떠했느냐. 아마 기사를 지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반도체 영업이 꺾였다. 반도체 경기 꺾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의 상황으로만 이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기사가 도배를 됐습니다. 22년 3분기 전후로 해서. 그런데 주가는 이미 미리 바닥을 찍고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이 나왔죠. 주가는 이미 그 앞 단계에서 저점을 찍고 버티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여지의 개연성보다는 오히려 뭐 기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 내에서의 흐름만을 판단해보면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흐름에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가격적 측면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20만 원이 어떠한 의미로서의 가격 지점에서의 상황이냐면 최근 한 3개월 내에서 고점입니다. 계속 태핑하는 그 고점부 가격이거든요. 20만 원에 지금 전후 가격에 지금 안착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떠오르면 지난 24만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 상황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대비할 때 우리 반도체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브로드컴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도체는 뭐 TSMC나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주가가 안 움직였던 게 사실이고 안 움직였던 근간의 흐름은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개선되면 비단 굳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평가 해소 구간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 또는 지금이 저점 구간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12월 말 23일인가 아마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 성격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 주가 상승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 수준에서의 가격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소부장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비단 이제 몇몇의 일부 빠른 종목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소부장 내에서도 종목 스펙트럼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부장 투자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이견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포커스예요, 조합이에요? 가장 뭐 움직임 자체가 최근까지 좋았던 건 리노공업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더 갈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바닥권에 있는 걸 사고 싶다. 그 저기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 같은 거는 그나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가격도 뭐 10만 원 이상권대이고 해서 한다 나오면 저는 장비단에서 HPSP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탁탁탁 안착하면서 눌러주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다지고 있는 형태에서 모습일 때 장비단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유진테크라든가 HPSP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소부장. 네. 그러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어쨌든 두만 비교하면 훨씬 흐름이 연초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수 관여 네. 비중이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네. 그 관심도 측면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고요. 투탑종에서 사라 한다라면 하이닉스가 좀 낫겠죠.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싫어한다면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까지는 소부장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투탑 내에서만 종목 간의 그 선별적 대응을 했다라면 그렇죠. 이제 소부장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소부장을 사도 된다라는 거죠. 소부장이라면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 얘기한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장비. 예.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 HP, SP 이런 건 장비란 말이죠, 장비죠. 그죠? 소재나 부품 쪽도 괜찮을까요? 소재단에서 보면 동진 세미컴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비교적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데 소재단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서. 네네 강하죠. 빠지진 않고 버텨주는데 소재단도 가긴 하겠으나 이렇게 하면 소재단은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져가지고 소재 수요가 확 늘어났을 때 움직이는 건데 그 장비단의 움직임에 비해 소재단의 움직임이 저하돼 있는 것은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정 작업을 변화를 여러 가지 줬거든요. 그래서 공정 장비 수요에 대한 장비 수요가 일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2나노급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했다가 뭐 여러 가지 전환하는 형태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장비단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장비단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장비가 일단 뭐 원래도 장비가 먼저 가잖아요. 네. 패턴이 그죠? 장비 맞습니다. 늘어놓고 뭐 신제품을 개발하던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소재 들어가고 뭐 부품 소재가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니까. 네. 그러게요. 주도주 얘기하면서 2차 전지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이즈가 많아 보이는데 시간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면 트럼프 취임이 1차적인 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정책이 그죠? 네. 확정이 돼야 불확실성이 제거되던 그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뭐 완화된 정책이 나오든 일단 이 산을 먼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뭐 관세라든가 IRA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성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5%씩 단계적으로 감소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 다 흡수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차전지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엄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이차전지가 일부 종목들이 움직여 셀사, LN솔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 기반으로 해서 이 이제 종목만 솔, 대주전자 뭐 이 정도 움직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이전에 네. 이전 단계에서 보면 그 셀사에
에서도 LN설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소재사들로 움직임이 약간씩 스텝을 옮기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우전자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에 한 25% 올랐어요. 예. 계속 빠지다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두고 주가 땅 치고 있거든요. 비단 대우전자뿐만이 아니고 악재가 막 쏟아지는데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라든가 뭐 전반에 악재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빠지면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전날 빠지면 오늘 끌어올립니다.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빠지면 끌어올리고 또 특징적인 내용이 장 마감 근처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줘요. 네.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방을 잡아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예, 쭉쭉 밀려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적 측면에서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을 보면요. 예. 지난 12월 중순에 49조 수준의 고객 예탁금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말 1월로 들어서면서 이게 57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네. 54조 정도 하거든요. 54조쯤 되네요. 네, 54조 정도 되는데 뭐 54조에서 57조, 뭐 55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특별한 변수는 없었습니다. 변수가 뭐 엄청난 변수가 들어서 시장으로 돈이 몰려든 게 아니고 특정 큰 자금들이 저는 시장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한 2주간의 이제 주가 바닥 찍고 반등 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외국인 기관은 장 초반에 매도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개인이 주식을 따다당 사면서 얘네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시장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몇몇 큰 종목들을 중심해서 밀 때 안 밀리고 끌어올려버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대표 주주들 있죠. 이게 뭐 7%, 8%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죠. 네. 세게 그렇게 세게 움직일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만지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이산재 업종의 흐름 또한 부담이 없죠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조단위 운용하는 개인들도 많이는 아니만 여러 그 그룹이 있다라고 해요. 강남팀, 을지로팀 뭐 해서 네. 조단위 규모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주식을 살 때 뭐 기존의 알테오젠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에 대한 투자로의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작은 종목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큰 대형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몇십만 원대 하는 뭐 중형주단의 종목들 따져볼 때 SK하이닉스나 2차전지가 타겟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해는 바이오 그룹으로 해서 이들 종목을 많이 네. 핸들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이차전지도 엔캔 같은 경우 뭐 대단해.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죠. 좀 그죠 이렇게 네.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온 한 4, 5조 원 단위의 큰 자금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처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화된 매매를 할 것인데 그게 하이닉스가 기존의 흐름에서 최근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2차전지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가격적으로. 지금 뭐 업황이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시장에 다 녹아있는 상태이고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고 그리고 가격적 측면,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큰 자금이 들어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라든가 전체 분위기의 상황인 거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2차전지와 그 수급적 측면과 개인의 자산 흐름적 측면에서 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맥락점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분위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셀에서 소재로의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종목은 뭐 에코프로베임이든 대전자 재료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리고 제가 기존의 2차전지 업종의 주도 종목으로 LLF가 움직여야 전체 분위기에서의 네,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간다라고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LLF가 대장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 연속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아 2차전지가 분위기가 몰리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다른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LNF가 그 이후에 주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에서 뭐 종가는 한 9% 정도였지만 장중에 12% 가까이 오랜만에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다는 걸 딱 보여줬거든요. 지금 LNF가 뭐 9만 원이 좀 안 되는 뭐 8만 원, 7, 8천 원 가격에서의 흐름이지만 LNF가 10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만 원 라인이 저항이긴 합니다. 근데 9만 원 라인의 저항을 이제 계속 두들기면서 소화하고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2차전지 전체의 분위기가 확 쏠리면 장으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게 엄지가 되는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겠으나 중간 단계로 올라올 개연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다. 그래서 2차전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항상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결국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도 뭔가 트리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소위 뭐 주가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환경을 만든다고요. 그죠? 맞습니다. 혹은 환경을 저울질한다고요. 타이밍을. 그죠? 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뭔가 실적단에서 그죠. 네. 트럼프 노이즈가 지나고 나서 실적단에서 이제 실적이 바닥쳤어 그죠. 뭔가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2분기가 됐던 2분기 기대를 1분기에 땡겼으든.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뭐 ESS든 뭘 많이 붙여봤는데 주가 동력의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기차만 볼 필요는 없다. ESS 시장 그렇죠. 넓어지고 있고 네. 이 시장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재료들 많이 갖다가 해석을 해봤는데 주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제 그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저는 하나만한 얘기라고는 보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1, 2, 3단계 등급 국가를 분류를 해서 뭐 수출 관련해서 1등급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유럽 국가들은 뭐 자유로운 수출, 무한정 수출 가능하고 2등급 국가인 인도, 브라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3등급 북한, 러시아, 중국은 아예 통제, 아예 통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근데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이 쓰는 나라는 1등급 국가밖에 없거든요. 2등급이 인도, 브라질이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3등급은 나름대로 이제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쓰겠지만 하나만한 얘기이지만 이게 시장에서 많이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어차피 트럼프가 저지러온 일을 트럼프가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트럼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규제 일본도 압박 일본도의 상황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산지 업종에 대해서 일부 당근 정책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는 거죠. 관세 정책이든 IRA든 공격적으로 강하게 푸시하면서 압박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인데 미국 의회 상황을 보게 되면 435명의 미국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이 220명이고요. 민주당이 215명입니다. 공화당이 약간 많죠. 5명. 근데 220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서 3, 4명이 그 장관으로 입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동수가 돼버립니다. 거의 215 언저리 동수거든요. 한두 명 차이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원 의장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쉽게 이렇게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이산지 업종에 대해서 또 당근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산지 공장들이 다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회유 정책이 있으려면은 당근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면 이산지 업종의 업황의 전반의 흐름, 실적 개선치는 우리가 좀 더 가야 되겠죠. 이게
어차피 6개월간의 실적과 주가의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적은 올 하반기 정도에 일부 나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주가는 먼저 6개월 선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주가는 바닥찍고 움직임이 진행되고 이러한 현상들에서의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좀 나와줘야죠 그런 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이제 새로운 신차를 이제 네. 만들어내고 그죠. 소형차 위주로 나올 거고. 현대차도 뭐 라인업들이 늘어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현대그룹에서는 또 이번에 보조금을 받는 차량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그렇죠. 셀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그럼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뭐 트럼프가 없애버리면 사실 그건 또 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아마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낮거든요. 저도 한 4%인가 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보조금도 받고 공격적으로 푸시하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면 여기에 또 재료 가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재료는 올라가면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어떤 트리거가 되면 되게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한번 그런 우리 어제 경험했죠. 뭐 10%의 네. 주가 상승 그러니까요.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변화하는 건데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 효과에서 오르면 빠진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은 오르면 빠지지만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2일, 3일, 4일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전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으로 하면 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셀보다는 소재단이 훨씬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그 안에서 밀려 있는 LNF를 주목하고 네. 그죠? 다른 소재사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죠. 에코프로비엠. BM이 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제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움직임 시에 가장 탄력이 붙을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이고 다른 각도로 시야를 넓히게 되면 대우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해서 급등했지만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전고체 얘기는 좀 쑥 들어갔네요 지금. 그거는 이제 먼저 소재사 단에서 양극재가 먼저 가고 나서 전고체가 진행이 될 거고 전고체는 26년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소재 단이 가고 나서 SI를 비롯해서 전고체 얘기는 좀 시간이 있어야 전고체 얘기가 부각이 되고 관련주들이 가겠죠. 근데 전고체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이슈는 그렇죠.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가니까 그죠? 네, 그렇죠. 뜬금없이 갔지 뭐 전고체 그냥 확 갔다가 그렇죠. 세상- 워낙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큰 종목 있는 반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렇죠. 잊어버릴만 갖다 확 떴다가 관심이 달겨들면 또 주르륵 또 시간 걸려요. 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안정적으로 네. 산업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전고체는요. 그러니까 전고체보다는 기본적인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핵심 소재나 셀단이나 네, 그죠? 전통적인 관심도가 높았던 소재단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2차 전지가 올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김대중 대표님의 예언적 선언이 몇 개월 있다 맞아가지고 그거 봐, 그거 좀 썸네일 좀 꺼내봐, 그죠? 네네. 2차 전지 부활을 말하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몇몇의 이찬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여기에 바람만 불게 되면 흐름에서의 부각도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